이 저 여름에 막 벼락치고 그러죠. 그럼 무섭죠. 피대침도 달지 않습니까? 예, 높은 건물에는 그냥 날벼락을 맞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벼락 가운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벼락이 돈벼락이에요. 저분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는데 만일 1년에 순수입이요 450억이 들어온다. 모든 걸 다 빼고.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450억이 그냥 들어와요.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예. 일단 이제 직장을 그만두죠. 사업도 정리하고, 예.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었던 세계 일주, 그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어느 하늘을 날고 있다든가. 그런데 실제로 그만한 유산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간송 전영필입니다. 이분은 이제 휘문고고를 다니셨고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죠. 이분이 20대 초반에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되게 토지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이제 쌀을 수확하고 이제 그것을 팔고 이렇게 되는 건데 모든 비용, 뭐 인건비, 뭐 재료비 다 빼고 순수입이 1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5만 원.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집값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그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정도 했다 그래요. 700~800원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비싼 건 더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1,000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서울의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다.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 부산도 뭐 마찬가지겠고, 그죠? 대구나 뭐 광주나 뭐 목포나 어디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파트 한 채 값으로 했을 때 제가 조금 낮게 잡은 겁니다. 3억으로. 그러면 그 15만 원이 150채 가격이기 때문에 450억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해마다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다면 어쩌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영필 선생은 뭘 하시냐면요, 일제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수탈을 당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 문화재도 많이 약탈 당했다 이런 표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탈을 당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 도굴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안에서 아주 그 귀한 그 문화재, 고려 청자 같은 것들, 도자기 백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금관 같은 거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도굴꾼들에게 도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상들 이렇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는 뭐 외국으로 유출이 되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일본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영필 선생은 물론 이제 정말 인생의 스승 그 오세창 선생을 만나서 감화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유산을 갖고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 정신 그리고 혼이 담긴 우리 문화재를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화재를 수입하기 시작해요. 고소화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불상, 석탑 뭐 닥치는 대로 이제 수집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문화재를 지키시는데 이게 이 간송 선생이 수집한 것 가운데 또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금속 활자, 또 이제 팔만대장경 있죠. 와 더불어서 바로 이 고려 청자입니다. 이게 지금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이것도 도굴이 됐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에다라는 일본 골동품상이 이걸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동품상은 이제 수집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사서 다시 되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윤을 남기고 이러는 건데, 이 마에다가 갖고 있는 그 청자, 이것을 이제 전영필 선생이 알고 찾아가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가, 심지어는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이 와서 감히 이 귀한, 그 사람한테는 이 비싼이었겠죠, 이 청자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시큰둥한 마음으로 뭐 2만 원 뭐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영필 선생은요,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바로 가방에서 지퍼를 열고 현금으로 2만 원을 꺼내서 지불을 하고 그 청자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2만 원이면은 아까 그 집값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60억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 금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자를 이제 간송이 소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에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뭘 팔았는데 가만있어 보니까 내가 잘못 판 거 아니야?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유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에다가 그걸 되살려고 왔다고 합니다. 뭐 다른 분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전영필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절대 되팔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좋은 우리 그 예술품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갖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영필 선생은 이 골동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전영필 선생이 정말 그 귀한 우리 문화재를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을 전영필 선생이 수집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이 훈민정음이란 책은 1446년에 이게 이제 배포가 된 걸로 봅니다. 우리 이제 그 1446년에 반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책이 한 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어떤 글자인가, 물론 훈민정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하다, 이게 소리 글자로서 좋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이게 딱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전영필 선생이 또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도자기라든가 이런 예술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싼 값에, 그림 같은 것도요,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책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귀하다,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거래될 때는 한 100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갖고 있던 이용준이라는 분은 한 1,000원쯤 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전영필 선생이 먼저 그게 훈민정음이라면 제가 적어도 10,000원은 드려야 됩니다 하고 10,000원을 건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전영필 선생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는 1,000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애쓰셨다고.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 아파트 한 채입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뭐 이렇게 귀한 책을 갖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자 원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 왕조실록에 담겨 있는 내용도 세종서문과 이 글자들이 이런 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월인속보, 이 훈민정음 언해본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도 딱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예를 들면 고전을 모방했다, 옛날 글자, 어떤 글자인지 모릅니다. 또는 이제 인도의 범자를 모방했다, 아니면 또 몽골의 무슨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다. 심지어는 그 문창살설도 있었습니다. 문창살설은 뭐냐면 이 세종이 문창살을 보고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그 설까지 나올 정도였던 거죠. 저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창살설, 거기서 이 기역, 니은을 만들었다. 제 친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답변하셨죠. 문고리가 이응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가 이제 그냥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해례본 이것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 제자 원리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 기역,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 이것은 혓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발성기관 상형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소리를 낼 때 그 발성기관의 모습, 그것을 디자인해서 고안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랬나 봐, 그런 거였어, 야 놀라운데, 이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발상입니다, 사실은요. 저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성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분은 바로 세종대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혓소리 글자 니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키읔은요,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다 획을 하나 더해서 티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키읔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소리의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글자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이제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또 훈민정음을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영국의 제프리 샘슨이라는 그런 그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보고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슷한 형태를 가진 글자는 비슷한 음성적 특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보고 정말 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과학성이라든가 그리고 15세기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